예, 오늘 이어서 나이지리아 케이스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아, 크게 세 개의 지역, 각 지역별로 이제 두 개의 주를 선택을 했고, 주별로 이제 다시 네 개의 지역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예를 들면 라고스에 네 개의 지역을 선택을 한 건데, 이 네 개의 지역 중에서 이제 두 개의 지역, 두 개의 지역씩 따로따로 이제 두 개씩 구분을 해서 이쪽은 이제 트리트먼트로 선정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트리트먼트로 선택했다는 얘기는 이제 이쪽에만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만.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컨트롤 그룹인데, 컨트롤 그룹에는 이제 캠페인을 시행하지 않고, 대신 어, 나중에 잠깐 얘기하겠지만, 엽서 같은 걸 나눠줍니다. 엽서 같은 걸 나눠줘서 실제로 폭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대응하는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두 지역의 설문조사를 수행을 할 거예요. 다만 이제 트리트먼트 그룹에는, 트리트먼트 에어리아에는 캠페인이 시행이 된 거고, 컨트롤 에어리아에는 이제 설문조사는 똑같이 시행하지만 캠페인은 진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제 경제학 원론 시간에 학생들이 자꾸 소리가 끊긴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소리가 끊기나요? 이게 학생들이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어제 물어보니까 다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줌으로 하면 소리가 자꾸 끊긴대요. 그런가요? 아, SP가 뭔가요? 네, SP, 네, 예. 음, 음, 그러면, 음, 그러면 저기 다음 주 하고 이제 우리가 한 3시간 남았는데, 예, 화면도 3시간 남았는데요. 6월 7일까지, 예, 다음 주 월요일, 여러분 녹화 강의로 해도 괜찮죠? 그렇죠? 예,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꾸 끊기고 이럴 거면, 예, 제 생각에는, 예, 괜찮으시죠? 예. 그것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 줌을 더 선호하는지 남은 3시간을 줌으로 할 건지 아니면 예, 제가 동영상 만들어서 업로드하는 거 여러분 더 선호하시는지 두 가지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얘기를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자, 아마 이제 오늘 만약에 학생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동영상 강의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조금 더 많으면 이제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아마도 그렇게 되면 오늘이 마지막 여러분 보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컨트롤 그룹과 트리트먼트 그룹을 나누는 그런 실험은 굉장히 많은 그 일종의 이제 행동 경제학이라든가 실험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어, 뭐죠? 이제 메디컬 사이언스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비슷한 실험을 하죠. 실제로 약을 주는 어떤 혈압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새로운 약을 개발한 다음에 사람들 비슷한 어떤 그 사람들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에는 이제 진짜 약을 투여하고 또 한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이제 가짜 약, 플라시보라고 하죠. 플라시보를 이제 주는 그런 실험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은 한 주 안에서 두 개의 지역, 트리트먼트 에어리아와 컨트롤 에어리아로 나누었는데 이 두 지역은 기본적으로 되게 비슷한 어떤 특성을 갖는 지역이어야 될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라고스에서 두 개씩 구분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주 내에서는 비교적 인종 분포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비슷한 인종, 비슷한 부족이죠. 과거에 이제 비슷한 히스토리를 공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어떤 이제 사회 경제적 백그라운드가 비슷한 그룹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득 수준이라든가 어떤 전반적인 근로 형태라든가 이런 이제 특성들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선정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어제 지난 시간에 엊그제 말씀드렸던
지역들입니다. 이제 그 세 가지 정보를 수집을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 정보는 캠페인을 전후로 해서 모두 몇 건의 폭력 사건이 있었는지를 이제 확인을 했더니 131건의 그러니까 선거 유세죠. 선거 유세와 관련해서 나타났던 이제 폭력 사건이 13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캠페인 이전과 이제 캠페인 이후에 물론 이제 말씀드렸듯이 캠페인은 선거가 있는 날 선거일 6주 전인가요? 6주 전부터 2주 정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캠페인 전과 후 기준으로 해서 폭력 사건을 카운트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가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뭐 캠페인 시작하기 전에 한번 하고 이제 캠페인 끝난 이후에 한번 하고요. 그럼 이제 트리트먼트 에어리아와 컨트롤 에어리아에서 이제 똑같이 폭력 사건의 횟수, 이제 인시던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횟수를 이제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선거 이전과 이후 그 유권자들의 어떤 대응이나 반응도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폭력에 대한 인식, 캠페인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러면 이제 비교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그룹을 채택을 하는 것입니다. 캠페인을 실제로 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갖게 되는 인식의 변화와 실제로 캠페인을 하지 않은 지역에서의 인식의 변화를 이제 알고 있어야 실제로 캠페인의 효과를 우리가 사실상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캠페인만 하고 난 다음에 캠페인이 성공적이었어 라고 말을 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성공적이었는지는 캠페인을 하지 않은 그룹이 있어야지만 이제 비교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캠페인을 하지 않은 그룹이 캠페인을 한 그룹과 기본적으로 같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캠페인의 성과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굉장히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 느끼는 폭력의 강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우표가 붙어 있는 엽서를 나눠줬고요. 엽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포스트 카드는 이렇게 생겼고 우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체국에 가서 그냥 발송하면 됩니다. 이걸 받은 사람이 뭐 따로 특별히 뭔가를 마킹할 필요도 없고요. 이걸 그냥 가지고 우체국에 혹은 우체통이 있으면 우체통에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액션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직면한 어떤 선거와 관련한 폭력 사태가 자신에게 굉장히 과했다, 위협을 느꼈다, 굉장히 뭐 중대한 사건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그 엽서를 우체국에 가지고 가서 이제 보내는 액션을 취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보여드렸듯이 I'm concerned about political violence in my state 이라고 이제 적혀 있고 받는 사람은 당연히 NGO 단체인 액션 에이드였습니다. 그래서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연히 뭐 엽서를 보낼 수도 있고 보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보낸다면 그런 노력 혹은 비용을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보낸 사람들이 느끼는 폭력의 강도는 보내지 않은 사람들이 느꼈던 폭력의 강도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그룹에서 트리트먼트에서 혹은 컨트롤 그룹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엽서를 보냈는지 이런 얘기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결과를 이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뭐 많지는 않고요. 간단하게. 실제로 이제 캠페인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고 그 캠페인에 따라서 뭐 그 선거 결과를 이제 보여드렸지만 뭐 아마도 캠페인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 대통령 선거에서 혹은 주지사 선거에서 이기지 못했다든가 혹은 덕분에 이겼다든가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여하튼 캠페인을 실시한 지역에서 트리먼트 그룹이겠죠. 트리먼트 에어리아에서 폭력의 강도나 인텐시티로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하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폭력의 강도는 인텐시티와 발생 빈도, 인시던스겠죠. 발생 빈도가 이제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말씀드렸듯이 이제 캠페인 전후로 해서 모두 131건의 폭력 사건이 발생했고요. 이제 폭력 사건은 그 사망자가 발생했는지 몇 명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점수로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5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4점은 1명에서 5명 미만, 3점은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는 없지만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2점은 어마어마한 위협을 느낀 경우, 1점은 이제 뭐 총을 들이댄다든가 뭐 이런 식의 위협이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예, 뭐 무력을 동원해서 너에게 이제 상해를 입힐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위협을 느낀 경우라고 할 수 있고, 1점은 이제 사소한 범죄 같은 것으로 인해서 이제 위협을 느끼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생 빈도는 이제 지역마다 몇 건의 폭력 행위가 있었는지, 예. 그러니까 인시던스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이쪽이 컨트롤 로케이션, 컨트롤 그룹이고요. 왼쪽이.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캠페인이 없었던 곳입니다. 이쪽은 이제 캠페인이 있었던 곳이고요. 그래서 위에 이 직선이 보여주는 게 바로 네, 인텐시티고요. 폭력의 강도 이쪽입니다. 이쪽 세로축으로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두 번째가 바로 이게 인시던스예요. 이제 횟수겠죠. 횟수. 횟수는 이쪽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이쪽은 강도. 컨트롤 그룹, 그러니까 캠페인이 없었던 곳과 캠페인이 있었던 곳 사이에서 인텐시티의 차이가 실제로 발생을 하고요. 그 인텐시티의 차이는 상당히 큰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텐시티가 대략 한 컨트롤 그룹에서는 0.5, 0.6 정도 되고요. 반대로 이제 캠페인이 시행됐으니까 사실 사람들이 이제 다양한 형태, 뭐 말씀드렸듯이 타운 미팅이라든가 혹은 이제 연극과 같은 활동을 통해서 어떤 것이 선거 폭력, 선거와 관련된 유세와 관련된 폭력 행위인지, 그다음에 이러한 폭력 행위에 대해서 주민들이 단합해서 어떻게 이제 저항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메시지를 사실 준 거잖아요.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고 그런 그 캠페인이 있었던지요. 그다음에 뭐 범퍼 스티커라든가 뭐 티셔츠 제작해서 나눠주고 뭐 이런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그런 캠페인이 있었던 지역에서의 이제 인텐시티는 이제 현저히 절반 이상 떨어진 걸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시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횟수, 어커런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긴 하겠네요. 네. 횟수 같은 경우에는 두 지역에서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슷한 그 건수로 폭력 행위가 있었지만 캠페인이 시행된 지역에서는 그 폭력의 정도가 좀 더 경감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발생 빈도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캠페인의 효과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데 인텐시티가 현저히 절반 가까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으니까 이제 과연 폭력의 강도가 이제 얼마나 줄어들었을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폭력 사건의 강도를 조금 브로드하게 다시 한번 그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3점에서 5점 사이면 3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상자가 발생하는 폭력 사건이었고요. 4점은 1명 이상 5명 미만이 사망하는 사망사고, 그 다음에 5점이면 5명 이상이 사망하는 그런 사고였었잖아요. 최소한 이제 부상자, 그러니까 인명 피해가 있었던 사건과 그렇지 않았던 사건으로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3점에서 5점인 사건과 이제 2점 이하의 사건을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컨트롤 그룹과 트리트먼트 그룹 그 지역을 구분을 했더니 캠페인을 실시한 지역에서 이제 사망 사고를 수반하는 폭력이 절반 감소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사망 사고를 수반하는 폭력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3점에서 5점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부상을 입는 그런 사건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트리트먼트 그룹에서는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폭력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후보는 아니잖아요. 아까 이제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 3명의 후보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제 하지만 이제 선거 운동에 가담한 사람들, 유세 운동에 가담한 운동원들이겠죠, 그렇죠? 선거 유세에 가담한 사람들, 적어도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폭력 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장치가 하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제 그 후보들이 직접적으로 폭력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후보들이 운동원들을 매수해서 폭력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것도 어느 정도 누그러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시를 하는 것, 폭력 행위를 지시하는 것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치인들도 이제 캠페인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이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죠. 투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사실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우선 특정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것을 막는 방식의 폭력 행위가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했었고요. 그래서 캠페인이 실시된 지역에서 트리먼트 에어리어에서 주민들의 투표율이 과연 더 높았을까? 이제 캠페인의 주된 목적은 뭐냐면 유권자들이 느끼는 위협을 가능한 낮춰줘서 자신이 이제 원한다면, 원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지만 원한다면 이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캠페인의 효과가 있었다면 위협이 있었을 때 포기했었을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가서 실제로 이제 투표를 하게 될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까? 대통령 선거에서 캠페인을 실시한 지역에서의 투표율이 그렇지 않은 지역과 컨트롤 그룹과 비교했을 때 투표율이 7.3%포인트 상승했고요.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주지사 선거의 경우에는 투표율이 훨씬 더 많이 상승했습니다. 11.1%포인트. 그래서 아마도 그 이전까지의 어떤 유세 과정, 선거 과정에서의 폭력 행위는 실제로 이제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태, 그러니까 투표장에 가지 못하도록 막는 형태가 아니었을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율은 7.3%포인트 정도 상승했는데 주지사 선거의 경우는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에도 월요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주지사의 어떤 그 권한이 사실 굉장히 막강하고 특히 이제 경제적 이권이 크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석유 매장량이 굉장히 많은 국가잖아요. 나이지리아가. 석유 수입의 절반가량이 이제 주정부 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주지사가 유용할 수 있는 이제 예산이 늘어나게 되고 이권 개입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주지사 후보 입장에서 보면 효과적인 전략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 어려운 내용들은 없었어요. 그냥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캠페인이 실시된 지역에서 탄압과 폭력을 행사하는 정치인들의 득표율이 더 낮을까? 그렇다면 얼마나 낮을까? 결과만 보시면요. 우선 그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 집권 여당 현직 대통령 오바산조가 지명한 후보가 이제 부하리였는데요. 부하리의 경우에는 이제 아니죠. 부하리가 아니라 누구였었죠? 오바산조가 지명한 후보가 있죠. 그렇죠? 그 후보의 득표율이 8.3%포인트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하리 같은 경우에는 6.1%포인트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부바카르의 경우에는,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이제 7.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제 백그라운드를 제가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마도, 이제 폭력적인, 과거에 이제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한 경험이 있고, 부통령을 역임했던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아마도, 어떤 폭력적인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정치인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야라두아죠, 그렇죠? 야라두아. 8.3% 상승했던 사람이 바로 오바산조가 지명했던 후보 야라두아입니다.
주지사 선거 같은 경우에도요, 예, 뭐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긴 하는데 보시면 집권 여당의 득표율은 상승하지만 뭐 야당 경우에 이제 AC라든가 ANPP의 이제 득표율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엽서 보내는 거 관련해서 또 다른 목적은 캠페인의 또 다른 목적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이제 자신이 어떤 참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신에게 참정권이 있다. 어떤 정치 참여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제 인지하고 그 정치 권리를 이제 충분히 활용하도록 돕는 측면도 사실 있으니까요. 다음 세 가지 항목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을 넣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트리먼트 에어리아에서는 캠페인이 시작되기 전과 후에 이렇게 각각 설문조사를 했고요. 당연히 이제 컨트롤 에어리아에서도 했습니다. 뭐 정치적 자유, 그 다음에 뭐 탄압에 대한 여러 가지 문항들, 그 다음에 정치적 권한에 대한 문항들이 있는데 뭐 한두 개씩만 보겠습니다. 정치적 자유의 경우에는 외압 없이 찍고 싶은 사람을 자유롭게 찍을 수 있는가 점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뭐 다 5점 최고 점수를 주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범죄 같은 경우에 당해본 적이 있으니까 한 4점 정도. 그다음에 등등등 이렇게 우리가 점수를 매길 수 있고 두 번째는 정치인들에 의해 촉발된 폭력 사태로부터 얼마나 안전한가. 뭐 점수는 제가 생략했습니다. 최고 점수를 뭐 주는 사람도 있고 뭐 최저 점수를 주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를 매길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7년 선거에서 삶과 죽음에 대해 얼마나 고민했는가 이제 이런 나이지리아는 아직도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후보를 지지할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 결과 사람들의 점수를 이제 우리가 카운트할 수 있을 것이고 캠페인이 있었던 지역과 없었던 지역 점수 차이를 비교해 봤더니 캠페인이 있었던 지역에서는 확실히 유권자들이 느끼는 탄압과 폭력의 정도를 캠페인을 통해서 낮출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의 어떤 인파워먼트겠죠. 정치적 권한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엽서와 관련해서는 엽서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액션 에이드에 이제 엽서를 보냈고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 더 많이 엽서를 보냈을까 비교해 보면 캠페인이 진행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트리먼트와 컨트롤을 비교했을 때 캠페인을 진행한 지역에서 엽서를 보내는 사람들의 비율이 이제 7.8%포인트 더 높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해석도 가능할 텐데요. 우선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한 논문의 저자들, 그다음에 이 사실 실험을 수행했던 사람들일 테니까. 그래서 이거 이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유권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 그러니까 뭐 주관적으로 느끼는 위협의 정도가 더 커졌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느꼈던 그런 선거와 관련된 폭력 행위 같은 것들이 이제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그게 이제 범죄가 될 수 있고 주민들의 어떤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불법 행위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제 인지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이제 그랬다면 여기서 지금 표현한 것처럼 이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유권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라고 하는 걸 이제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실제 이제 투표 우리가 앞서 초이스 디오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 재분배 정책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좀 봤고요. 여기에서는 실제로 이제 투표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투표를 하는지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을 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살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0장으로 넘어가서 질문 있어요? 10장으로 넘어가서는 뭐 비민주주의 정치 체제와 관련한 그냥 제목은 Non-Democratic Politics라고 비민주주의 정치라고 이제 제가 제목을 달긴 했는데 여기에서는 뭐 정치를 보고 싶은 건 아니고요. 재분배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혁명과 재분배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비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에서 과연 체제 전환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여러분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90년대 초에 있었던 이제 구소련이 붕괴한 사건,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다수의 국가들이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로부터 시장 경제를 채택하게 되고 이제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 사건들이 이제 많이 있었고요. 혹은 이제 정반대로 남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전에도 남아메리카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지만 중남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채택해서 이제 어, 채택하고 그 이후에 이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경제적 문제, 정치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오히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90년대 이후에 나타난 일련의 사건과는 정반대로 이제 사회주의 시스템이 도입되기도 하고 이제 쿠바와 같은 곳에는 이제 공산주의가 도입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뭐 여하튼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사실 비교 경제론에서 그런 모든 그 체제 전환의 과정을 아마 여러분 비교 정치 같은 과목에 관심이 있으시면 비교 정치나 정치학 전공 분야에서 이제 그런 체제 전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그런 건 아니니까. 저도 잘 모르고 왜 모든 국가들이 그렇게 그런 체제 전환을 일관된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 여기에서 제가 챕터 10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비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이 언제 붕괴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으로의 변화, 그러니까 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혁명이 언제 발발할 수 있는가? 가장 좋은 사례는 결국은 성공적으로 끝나지 못했습니다만 한 10여 년쯤 전에 아랍의 봄, 아랍의 봄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네. 뭐 기억하시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메나라고 우리가 보통 구분합니다. 메나. 메나는 이제 미들 이스트, 중동이죠. 미들 이스트. 그 다음에 노스 아프리카를 NA라고 불러요. 메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나 지역 중동 몇 개 국가들과 이제 북아프리카 국가들, 이집트, 리비아 뭐 이런 곳에서 독재 정권이 붕괴되고 혁명이 발발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과도기에 민주주의 정권이 수립되긴 했지만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성공적인 혁명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아랍의 봄 이후에 한번 이제 우연히 이집트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일 때문에 출장으로 이집트를 간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혁명이 발발한 이후에 한 2년, 한 3년 뒤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뒤는 아닙니다. 과도 정부 시기에 한번 가서 그때 그 당시 이제 독재 정권 하에서 집권 여당의 당사 건물이죠. 당 건물이 불탔었어요. 완전히 다. 예, 그 전소가 됐는데 제가 머물렀던 호텔이 그 주변이어서 그 호텔에서 이제 같이 좀 둘러보다가 그 건물 사진을 찍었는데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데 저희 이제 가이드 도와주시던 현지인 이집트 분이 저를 막 제지하더라고요. 절대 사진 찍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주요 그 관공서라든가 군사 시설들을 사진을 찍으면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그 완전히 전소된 당사 건물 사진을 한번 찍었다가 저를 막 제지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쪽에서 군인들이 계속 그 주변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어떤 소요 사태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내 한복판에 장갑차, 뭐 탱크 이런 게 있어요. 이집트는 그때 당시에 그랬습니다. 벌써 한 7, 8년 전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아니, 5, 6년 전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 경찰이 저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이제 군인이죠. 군인이 저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찍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얼마 있다가 그 뉴스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저처럼 이집트에서 그 주요 시설들 사진을 찍다가 그 이집트 그
그 경찰한테 경찰인지 군인인지 하여튼 뭐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한국분 한 분이 한 70대인가 60대인가 70대 어떤 남자분이 저처럼 사진 찍다가 체포가 됐다고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어떻게 그 비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재분배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8장에서 봤던 내용들을 좀 응용해서 혁명과 체제 전환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궁극적인 모티베이션은 이제 정치 영역에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10장에서 보고 싶은 체제 전환은 순수하게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습니다. 재분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엘리트와 시리즌으로 이제 구분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소득층과 전에 저소득층으로 구분을 해서 모형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엘리트가 되겠죠. 비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에서 집권 세력은 사실 엘리트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엘리트 그룹과 일반적인 대중, 국민, 시리즌으로 구분을 할 거고요. 그래서 엘리트와 시리즌 사이의 어떤 소득 재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시리즌이 분노해서 이제 정권을 뒤엎을 수도 있을 거고요. 항상 이제 그러한 어떤 그 잠재적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어떤 조건 하에서 혁명이 발발할 수 있고 엘리트들은 혁명이 발생하게 되면 사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물론 이제 그 아랍의 봄 이후에 다수의 엘리트 계층이 다시 이제 재집권에 성공하기는 했습니다만 여하튼 또 다른 엘리트가 이제 등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전에 봤던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으로 구성된 사회의 재분배 정책 문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소득층을 엘리트라고 구분을 할 거고요. 저소득층을 이제 시리즌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인구 가운데 델타만큼의 비율이 엘리트고요. 그 다음에 1 델타만큼의 비율이 시리즌입니다. 전체 인구가 n명이니까 엘리트의 숫자는 델타 n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리즌의 숫자는 이제 1 델타 n이겠죠. 당연히 델타는 1보다 작습니다. 2분의 1보다도 작죠. 소수니까. 뭐 비민주주의 국가 여러분 보시면 당연히 이제 엘리트 그룹은 뭐 10%도 안 되잖아요. 전체 인구의 뭐 2, 3% 정도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러시아 같은 경우,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 러시아 같은 경우 푸틴의 친구들 몇 퍼센트가 되겠어요? 푸틴과 그의 친구들 전체 국민 가운데. 그다음에 뭐 마찬가지죠. 중국 같은 경우도 시진핑하고 그 중국 공산당 그다음에 이제 그 관료들 그다음에 군에 속해 있는 사람들 다 포함한다면 군에서 이제 고위 관료들 고위 간부들을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전체 인구 무지무지 많은데 그중에 뭐 당연히 한 10%도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 엘리트라고 우리가 구분을 하겠습니다. 이제 엘리트의 정치적 영향력, political power를 이거는 이제 카이라고 부르는데요. 카이 이렇게 쓸 거예요, 아마. 카이. 네. 카이라고 있습니다. 카이. 아니 이렇게 써요. 이건 것 같아. CHI라고 있습니다. 카이. 이제 카이라고 그냥 나중에 나오니까 여기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political power는 카이고요. 근데 시리즌의 political power는 나머지. 그러니까 정치적 협상에 있어서 누가 더 많은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어떤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공정하게 협상을 한다면 누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가? 협상에 따른 어떤 그 지분율이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가 이 국가에서 어떤 사람들이 더 중요한가 가중치를 부여한다면 이제 엘리트의 가중 만약에 카이가 예를 들어서 0.9라고 하고요. 그러면 시리즌의 1 카이가 0.1이 되겠죠.
그러면 누가 더 중요한가? 엘리트는 이제 90%의 가중치가 있다라고 얘기할 것이고, 시리즈는 10%의 가중치가 있다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협상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체 국민 가운데 이 사람들이 확보하고 있는 어떤 비중, 가중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가 1의 값을 갖는다면 모든 권력은 엘리트한테 가는 것이고, 카이가 0의 값을 갖는다면 이제 모든 권력은 시리즌한테 있는 것입니다. 완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죠. 엘리트의 소득은 rich니까 YR로 쓰고요. 그래서 R은 rich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같은 기호를 사용을 했습니다. 예, 시리즈는 poor니까 P라고 쓰겠습니다. YP. 총소득은 엘리트의 소득의 합과 시리즌의 소득의 합을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엘리트의 소득의 합은 엘리트의 숫자가 델타의 n이니까 델타의 n명이 모두 YR만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리즌의 숫자는 1 델타의 n이니까 이 사람들이 모두 YP만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엘리트의 총소득이고 이게 시리즌의 총소득이겠죠. 그래서 경제 전체의 총소득은 이 둘을 더한 값과 같을 거예요. 그래서 총소득은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구가 n명이니까 이걸 이제 n으로 나눠주면 1인당 소득, 평균 소득이 되겠죠. 이걸 스몰 y라고 쓰겠습니다. 평균 소득이 스몰 y라고 하죠. 그럼 평균 소득은 이제 이걸 n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나눠주면 이렇게 없어지겠죠. 그래서 델타 YR, 델타의 엘리트의 소득, 그 다음에 1 델타의 푸어의 소득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재분배 정책을 수행하는 경우 여기서의 재분배 정책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T만큼을 나눠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재난지원금처럼 동일한 금액 T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뭐 엘리트에게도 똑같이 나눠줘야 되고요. 시리즌에게도 똑같이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선별적 재분배 정책, 타겟티드 트랜스퍼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재정 지출 먼저 보시면 그 인구는 n명이니까 n 곱하기 large t가 이제 총 지출액이 되겠죠. 이전 지출의 규모가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재분배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율이 높은 경우에 조세 왜곡으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전체의 경제 규모가 클수록 그러한 왜곡은 더 커질 수 있다.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가정이에요. 그래서 재분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이렇게 제가 표현했습니다. 전에 봤던 식과 똑같아요. 타우의. 그 다음에 경제 전체 규모, 경제 규모, 총소득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정 수입으로 돌아와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 T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세율은 똑같이 적용이 돼요. 세율은 타우입니다. T라고 읽으셔도 괜찮아요. 타우. 그래서 엘리트도 세금을 똑같이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시리즌도 똑같이 세금을 내야 됩니다. 자, 엘리트는 얼마만큼의 세금을 낼까 생각해 보시면 엘리트의 소득은 이제 YR인데 어떤 한 사람의 엘리트는 그러면 엘리트가 내는 세금은 소득의 세율만큼이니까 이게 바로 엘리트 한 명이 내는 세금일 거예요. 1인당 한 사람의 세금. 그럼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모두 델타 곱하기 n만큼 있으니까 엘리트 전체가 내는 세금은 여기다가 델타 곱하기 n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엘리트의 세금은 타우 곱하기 델타 n의 YR이 되고 마찬가지로 시리즌 한 사람이 내는 세금은 타우의 YP가 되겠죠. 근데 이러한 세금을 모두 몇 명이 내냐면 1 델타의 n명이 이만큼의 세금을 내니까 시리즌이 내는 세금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재정 수입은 엘리트로부터 걷어들이는 세금 합과 총합과 시리즌으로부터 걷어들이는 세금의 총합이 되겠죠. 이 둘을 더해서 조세 수입이라고 하고요.
여기다 따로 쓸까요? 예, 따로 쓸게요. 예. 여러분 뭐 강의 노트 보시면서 따로 예, 따로 쓸게요. 이거 화이트보드는 페이지도 만들 수 있는 거군요. 예, 1페이지, 2페이지. 신문물에 예, 약해서 예. 정부의 조세 수입은 재정 수입이라고 써보죠. 재정 수입은 엘리트가 내는 세금 예, 타우의 델타 N, Y, R과 그 다음에 이제 시리즌이 내는 세금의 합이 되겠죠. P. 그 다음에 그 재정 지출은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사회적 비용은 우리가 뭐 자중 손실, deadweight loss라고 해서 그냥 뭐 사회 전체적으로 그냥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이제 간주를 하기는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그냥 정부가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것까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보죠. N명에게 모두 T만큼을 지급해야 되니까 이건 이제 재분배 정책에 따른 재정 지출이고 그 다음에 세금 이런 재분배 정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Y 이렇게 한번 써보죠. 그 다음에 총소득은 앞서 뭐와 같다고 했냐면 엘리트의 소득 더하기 그 다음에 시리즌의 소득의 합과 같다고 했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부의 예산 제약은 이제 밸런스드 버짓이에요. 균형 예산 제약을 가정합니다. 어디에서 빌려와서 쓰는 것도 아니고 남는다 그래서 뭐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균형 예산 제약은 이제 수입과 지출을 같게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균형 재정. 네. 균형 재정은 이제 이것과 이게 같아진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재정 수입과 재정 지출이 같아지는데 보통 뭐 저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대체로 왼쪽에 지출을 쓰고요. 오른쪽에 수입을 씁니다. 소비자 예산 제한 문제 보통 보시면 소비 지출을 왼쪽에 쓰고 이제 수입을 소득을 오른쪽에 표시하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저는 재정 지출을 왼쪽에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강의 노트에 다 있는데 그냥 뭐 여러분 생각하면서 따라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총수입 Y 대신에 델타 N에 YR, 델타 N, YP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강의 노트에 있는 걸 제가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라고 그냥 읽으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는 거고 그 스토리를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지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보시면 제 생각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경제학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하는 이런 그 다른 전공과 구별되는 어떤 특수성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이제 스토리가 있으면 그 스토리로부터 이런 것들을 표현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말로만 할 수 없는 그런 메시지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이퀘이션으로 표현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말로는 이제 찾아낼 수 없는 그 너레이티브한 방식으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결과들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을 쓰면 이제 수입 이렇게 되겠죠. 이쪽이 지출이고요. 이쪽이 수입입니다. 잘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에 다 n이 있어요. 각 텀마다 다 n이 있습니다. 여기도 n이 있고 여기도 n이 있고 n, n n을 다 지워주는 거죠. 이렇게 사인을 다 지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보시면 제가 평균 소득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이걸 이제 n으로 나누면 평균 소득이잖아요. small y. 그래서 똑같이 평균 소득은 이제 뭐라고 정리할 수 있냐면 여기에서 평균 소득은 평소
평균 소득은 델타의 YR, 1 마이너스 델타의 이제 YP와 같아요. 근데 잘 보시면 평균 소득과 똑같이 생긴 것이 있어요. 얘가 바로 평균 소득과 똑같이 생겼죠. 얘가 Y와 똑같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도 잘 보시면 델타의 YR,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델타의 YP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네, 그래서 평균 소득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다시 한번 제가 쓸게요. 자,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n으로 나눴으니까 n으로 나눴을 때 이렇게 되겠죠. 나눴으니까 델타의 YR, 1 마이너스 델타의 YP, 그 다음에 이쪽은 소득이죠. 수입이죠. 타우의 델타 YR, n으로 나눈 거예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델타의 YP, 예,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쪽에 타우가 있고 타우가 있으니까 이제 타우로 묶어주죠. 이렇게. 이렇게 묶어주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결과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얘가 y와 같고 얘도 y와 같죠. 그래서 다시 한번 쓰면 이 기호는 이제 위의 식과 아래 식이 같다는 거예요. 이퀴벌런트하다는 뜻입니다. 평균 소득 타우의 y 평균 소득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정부는 재분배, 그러니까 재분배 규모를 그러니까 이전 지출의 규모를 선택할 수도 있고 타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타우가 세율이 복잡한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타우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t는 어쩌고 저쩌고 쓰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이게 더 편한 방법일 거예요. 어차피 t가 결정이 되면 세율이 결정이 될 거고 세율이 결정이 되면 이제 이전 지출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가 결정이 되면 다른 하나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균형 재정 조건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변수로 표현하는 것이 더 편리한가 생각해 보면 이걸로 정리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전 지출에 대해서 균형 예산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t는 얘를 이렇게 넘기면 되겠죠. 이렇게 넘기면 이게 바로 1인당 평균 세금이 되는 거예요. 1인당 부담하는 세금이 되는 거고요. 평균 세금이겠죠. 그렇죠? 당연히 엘리트는 더 많이 부담하는 거고 시리즈는 좀 적게 부담하는 거예요. 평균적인 세금 부담액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인당 발생하는 평균 자중 손실이 되겠죠. 사회적 비용. 그 다음에 이제 y가 이렇게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y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전 지출의 크기는 타우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에 봤던 식하고 똑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트의 효용으로 잠깐 돌아가서 제가 효용 함수를 소개를 하고 또 조금 정리를 해보죠. 제가 정리했던 식이 바로 마지막 식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트의 효용은 자신의 세후소득, 세금을 낸 다음에 세후소득과 이전 지출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으로부터 소비가 발생할 것이고 소비로부터 이제 효용을 얻는 건데 그냥 소비를 1달러만큼 더하게 되면 효용이 1만큼 증가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가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소득이 나의 효용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이제 이전 지출 T 대신에 이렇게 썼어요.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뭐 엘리트나 시리즌의 효용은 자신의 소득 플러스 이전 지출이 되겠죠. 정부가 재분배해주는, 나눠주는 소득의 크기 이 둘의 합과 같을 거예요.
여기에서는 세후 소득을 썼고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T는 앞서 우리가 정리했던 이전 지출의 크기를 세율로 정리한 것입니다. 시리즈는 마찬가지겠죠. 자신의 소득이 YP고 그 다음에 이전 지출의 크기는 뭐 엘리트에게도 시리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니까. 자, 이제 경제 전체 구성원들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해왔던 것이고, 만일 국민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 경우에는 각각의 구성원들을 우리가 어떻게 간주하느냐에 따라서 국가 전체, 국민 전체의 효용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우선 여기에서 첫 번째 이그젬플은 엘리트 한 명과 시리즌 한 명의 효용을 극대화하고 두 사람을 내가 똑같이 equally treat 한다면 이 두 사람은 나한테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두 사람의 효용의 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겠죠. 여기서 이제 뭘 극대화하는 거냐면 세율을 잘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세율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을 할 때 두 사람을 똑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머지 사람을 덜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서는 세율을 선택할 때 엘리트 한 명과 시리즌의 한 명의 효용을 내가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가중치가 똑같이 1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이 엘리트 한 명과 시리즌 한 명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세율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이제 주문을 뭐 어떤 경제학자한테 그런 주문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뭐 또 누군가에게 그런 주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경제학자가 엘리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한 명 한 명인데 엘리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렇게도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렇죠. 2 곱하기 UR. 그러니까 엘리트의 효용은 시리즌의 효용보다 2배가 더 중요한 거예요. 2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닐까요? 예. 부동산 지금 정부 얘기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냥 뭐 재미삼아 생각해 본다면 요즘은 대통령도 고소를 자꾸 하셔서 저도 고소당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40대 30대 40대죠. 30대 40대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엘리트가 30대 40대고 여러분 20대가 시리즈라고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30대 40대 한 명과 20대 한 명의 효용을 똑같이 생각하는가? 누군가 이제 정책을 하는 사람들, 뭐 세율을 결정하는 사람이든 혹은 뭐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든 결국은 이제 부동산 정책도 규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뭐 종부세도 마찬가지고 재산세도 마찬가지고 뭐 양도세나 취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제 세율을 어떤 식으로 조정하느냐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어떤 정부에서는 누군가에게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도 있겠죠. 똑같이 두 사람이지만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에그젬플은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국가 전체 구성원들의 전체 효용을 극대화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여러 가지 경우들을 제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엘리트 한 명과 시리즌 한 명의 효용을 극대화하는데 엘리트와 시리즌의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해서 세율을 선택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엘리트의 정치적 영향력이 카이만큼이고요. 그 다음에 시리즌의 정치적 영향력이 1-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엘리트의 정치적 영향력이 0.99, 그 다음에 시리즌의 정치적 영향력이 0.1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 엘리트에게 더 높은 가중치를 두고 그러니까 엘리트의 효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9배. 0.9, 0.1이니까 9배만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떤 정책을 하게 된다면 세율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엘리트가 선호하게 되는 세율을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정책을 선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해지긴 하지만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제 효용을 극대화하는 문제고요. 잠깐 돌아가서 한 가지 제가 빠뜨렸는데, 만일 이 경우에 엘리트의 정치적 영향력이 1이라고 한다면, 그럼 시리즈는 이제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카이가 1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 시리즈는 중요하지 않아지는 것이죠. 예. 정부가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 엘리트만 보고 정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카이가 만약에 제로가 된다면 정부가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 이건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카이가 제로가 되면 이제 시리즈만 보고 정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던 이그젬플, 어플리케이션을 조금 더 플렉서블하게 변형한 경우라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이제 돌아가서요. 어, 델타 n명의 엘리트와 1 델타 n명의 시리즈 효용을 극대화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건 정말 순수하게 모든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효용함수를 썼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간주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있어요? 어렵지 않으시죠? 질문 있으시면 질문. 로그아웃 하는 소리가 들려요. 질문하시라고 했더니 로그아웃 해버렸어. 네. 누가 로그아웃 했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네. 자, 모든 구성원들을 동일하게 간주하는 경우 어떤 정책을 채택할 것인가? 델타 n명의 엘리트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10명의 엘리트와 그 다음에 90명의 시리즌이 있다고 너무 많으니까 한 명의 엘리트와 9명의 그 시리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효용함수, 그러니까 구성원들의 총 효용을 어떻게 극대화하는가 이렇게 극대화하겠다는 거예요. 맥스 하고요. 엘리트 플러스 한 명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9명의 시리즌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모두 9개죠. 그렇죠? 이건 한 개. 그러면 이건 결국 어떻게 문제를 풀겠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냐면 UR 더하기 9 곱하기 UP예요. 모든 시리즈는 똑같이 생겼으니까 똑같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제 효용 극대화를 하겠다는 얘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간주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효용을 쓸 수 있겠죠. UR의 효용을 갖는 사람들은 모두 델타 n만큼 있고 UP의 효용을 갖는 사람들은 1 델타의 n명만큼 있으니까 얘가 이제 9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얘가 이제 1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 다 똑같이 간주하는 거예요. 특별히 누군가에게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렇게 놓고 써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 이 식을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n을 바깥으로 이렇게 빼는 거예요. 여기 n 다 있으니까. n을 바깥으로 빼면 UR 델타의 UP가 돼요. 그러니까 델타는 사실 인구 비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용함수를 이렇게 쓰면 그러니까 구성원 전체의 총 효용을 내가 극대화하겠다. 그러한 세율을 내가 선택하겠다. 라고 해서 이제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놓고 보니까 결국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엘리트는 엘리트끼리 똑같은 사람이고 시리즈는 시리즈끼리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를 이렇게 써놓고 보면 마치 엘리트에게는 인구 비율만큼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시리즌에게도 마찬가지로 인구 비율만큼의 가중치를 부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문제 셋업에서는 엘리트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문제를 풀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당연히 시리즌에게 좋은 정책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이런 문제를 푼다면 당연히 다수에게 유리한 정책이 채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한번 문제를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결과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죠? 과연 이렇게 인구 비율에 따라서 문제를 풀 때 시리즌에게 더 좋은 정책이 좋은 세율이 채택될까? 이게 이제 우리의 퀘스천입니다. 과연 그럴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제 리치의 엘리트의 효용은 이렇게 생겼죠. 1 마이너스 세율의 자신의 소득 플러스 재분배하는 거 y 여기 복잡하니까 나중에 쓸게요. 그 다음에 시리즌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세후 소득 이제 효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잡하니까 나중에 쓸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극대화하냐면 모든 구성원들의 효용의 합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구성원들, 모든 구성원들을 동일하게 우리가 취급하겠습니다. 구성원들을 동일하게 간주하고 구성원들의 효용의 총합을 왜 효용의 총합을 극대화하는 거냐면요. 세율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시경제학을 주로 하는 사람이니까 거시경제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항상 저희가 하는 게 뭐냐면 모든 구성원들의 효용의 총합을 극대화하는 걸 저희는 맨날 해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는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뭐랄까요? 가정이라고 하기는 뭐 그러고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스토리를 다른 경제학 과목에서 잘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특히 뭐 거시경제학 과목에서도 모든 구성원들의 효용의 총합을 극대화하는 그런 의사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근데 실제로 거시경제학 분야에서는 굉장히 스탠다드하게 적용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해보죠. 그럼 이제 델타의 n만큼의 엘리트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델타의 n만큼의 시리즌이 존재합니다.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조금 복잡하긴 하겠지만 이 안에 있는 값을 다시 한번 제가 적어보죠. 다시 써보죠. 델타 n UR 1 마이너스 델타의 n UP 별거 아니에요. 결과 계산해서 정리해보면 뭐 크게 다를 거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델타 n을 곱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1 마이너스 델타에 n을 곱한 다음에 더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둘을 곱한 다음에 각각 델타 n과 1 마이너스 델타 n을 곱한 다음에 더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해보죠. 델타의 n에 1 마이너스 yr 이거 복잡하니까 쓰지 말고요. 더하기 1 마이너스 델타의 n에 얘가 ur이고 복잡하니까 마지막에 쓰겠습니다. 얘가 UP예요. 얘는 UR이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다음 페이지. 정리를 하면 다음 페이지에 쓸 걸 그랬습니다. 델타의 n에 1 마이너스 타우의 y 엘리트의 소득이에요. 그 다음에 델타 n에 복잡한 거 아까 그죠? 복잡한 거의 y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까지가 뭐와 같냐면 엘리트의 효용이고 죄송합니다. 델타 n의 엘리트의 효용이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델타 n에 1 마이너스 타우의 yp 더하기 1 마이너스 델타의 n에 복잡한 거 곱하기 y 여기까지가 1 마이너스 델타의 n의 up 되죠. 빠뜨린 거 없나요? 예. 네.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식을 더 간단하게 이제 정리할 수도 있는데 그냥 여러분 강의 노트와 제가 이제 똑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더 간단하게 정리는 하지 않고요. 똑같이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구성원들 전체의 총 효용이고 이 구성원들 전체의 총 효용을 극대화하는 세율을 선택해 보죠. 어떤 세율을 선택해야 효용이 극대화될까?
제가 이거는 조금 여러분 다 보고 계시니까요. 이거 그냥 조금 정리해서 여러분 간단하게 복잡하지 않게 기말 시험에 한번 몇 문제 물어볼게요. 예. 그래서 어떤 시험 문제를 낼지 제가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단순하게 해서 바꿔서 한번 챕터 10은 여기에서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나온다고 두세 문제 정도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세우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당연히 이걸 타우에 대해서 미분해서 0이라고 두면 되겠죠. 이런 그림은 제가 안 그려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타우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우에 대해서 미분하면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안에만 타우에 대해서 미분하면 돼요. 요 안에만 1 마이너스 타우를 타우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1 이렇게 쓰고요. 델타 n yr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요 안에 괄호 안에 있는 것만 타우에 대해서 미분하면 돼요. 괄호 안에 있는 것만 미분하면 얘는 그냥 써놓고 타우 안에 있는 것만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이 안에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괄호 안에 값이. 타우에 대해서 미분하면 1 되고 얘 미분하면 내려와서 분모랑 없어져 버릴 것이고 여기서 2를 빼면 타우에 1 오버 시그마 이렇게 남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바로 엘리트에 대한 문제가 되고 똑같아요. 그렇죠? 시리즈의 경우는 다 똑같이 생겼어요. 뭐만 다르냐면 얘만 다르죠. 얘만. 그래서 1 마이너스 델타에 n에 마이너스 1 yp 델타 1 마이너스 델타 n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타우에 y 하고 0이라고 두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사실상 일개 조건을 구한 거예요. 강의 노트에는 이제 델타 n을 제가 곱하지 않아서 이렇게 괄호가 되어 있겠죠. 그렇죠? 델타 n은 이렇게 없어지고 강의 노트 보시면 제가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이렇게 빼면 정확히 같은 식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부터 일개 조건부터 시작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은 오늘 사실 다 했으니까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자세히 한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이야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제가 그럼 설문조사 지금 얼굴 우리 박소연 학생 그 얼굴 나와도 괜찮아요? 나중에 녹화된 동영상 업로드 하려고 하는데 얼굴 제가 지난 시간에 얼굴 나온 거를 안 되죠. 그렇죠? 싫죠? 얼굴 제가 지워서 다시 업로드 하겠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얼굴을 못 지웠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 실수예요. 그래서 엊그제 올렸던 영상 다시 제가 내렸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얼굴을 못 빼서 죄송합니다. 다시 제가 오늘 영상도 제 얼굴하고 다 지워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